지금부터는 1930년대 후반의 세계가 어떻게 전쟁을 향해 움직여갔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의 유럽은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며 나치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경제 회복과 실업 감소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군비 확장과 독재 체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1935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이 조약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했던 규범이었지만 나치 독일은 이를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없었습니다. 1936년에는 라인란트 지역에 독일군이 진주합니다. 이 지역은 군대를 배치할 수 없도록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지역이었지만 독일은 그대로 행동에 옮겼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럽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해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 내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 측을 지원했고 소련은 공화파를 지원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고 신무기와 전략을 시험하던 전쟁 이전의 전초전 같은 성격을 띠었습니다. 1937년 독일과 일본은 반코민테른 협정을 체결합니다.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으로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 협정은 나중에 추축국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1938년에는 독일의 확장이 더 빨라집니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병합됩니다. 이 사건을 안슐루스라고 부릅니다. 유럽 각국은 우려했지만 실질적 군사 대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후반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 문제가 불거집니다. 독일은 이 지역에 많은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다며 영토 할양을 요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또다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1938년 미넨 협정을 통해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체코슬로바키아는 협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넨 협정 이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39년 초 독일은 체코 지역 전체를 점령하며 미넨 협정마저 깨버립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독일과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비밀 의정서에는 폴란드를 양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의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조용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하며 유럽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1938년 미넨 협정을 통해 독일이 수데텐 지역만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독일은 그 약속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흡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무력 충돌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폴란드가 불안한 시선을 서쪽의 독일과 동쪽의 소련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가까워 보이지 않았지만 1939년 8월 23일 세계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듣게 됩니다.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 즉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이 조약 아래에는 비밀리에 합의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의정서에는 폴란드를 동서로 나누어
각각 독일과 소련이 차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2차 세계대전의 첫 장이 어떻게 열릴지를 사실상 결정짓는 조치였습니다. 이제 독일은 전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즉, 동쪽 전선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군은 폴란드 서쪽 국경을 넘어 전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침공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독일은 전차와 기계화 부대, 그리고 공군의 급습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을 우리는 나중에 전격전 또는 블리츠크리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폴란드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군사력 자체는 나약하지 않았지만 기동성이 낮았고 지원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독일의 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폴란드의 방어선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의 침공이 시작된 지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이를 거부하자 1939년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순간 유럽은 더 이상 국지적 갈등이나 외교적 위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세계대전의 시작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독일군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2주 뒤인 9월 17일, 동쪽 국경을 넘어 소련군이 침공합니다. 이는 독소 불가침 조약의 비밀 의정서가 실행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으며 방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1939년 10월 초, 폴란드는 결국 패전합니다. 국가는 분할되었고 정부는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차분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선포 이후에도 즉각적인 대규모 공세를 펼치지 못했고, 이 시기를 우리는 가짜 전쟁펀이 워라고 부릅니다. 양측이 전쟁 상태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서부 전선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유럽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을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폴란드 전선이 막을 내린 뒤 유럽은 잠시 조용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서부 전선에서는 눈에 띄는 전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이 되면서 독일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북유럽으로 그리고 서유럽으로 천천히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940년 4월,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 작전은 덴마크를 빠르게 점령하고 노르웨이의 전략적 항구를 자국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지리적으로 넓지 않고 군사적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짧은 교전 후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지형이 험하고 연합군의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독일군의 해군력과 공굴력, 그리고 신속한 지상군의 전진을 완전히 막아내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은 북유럽을 확보함으로써 석유와 철광석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항구들은 독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시선은 더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1940년 5월, 유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독일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순차적으로 침공합니다. 이 국가들은 전쟁 초기에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독일은 유럽 서부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전격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빠른 기동력, 집중된 공군 폭격, 그리고 기계화된 지상군의 돌파 전략은 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로테르담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격은 도시 일부가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강한 저항을 했지만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함께 방어하더라도 독일군의 빠른 진격을 오래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전쟁의 흐름은 프랑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마지노선이라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방어선은 프랑스가 전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마지노선 정면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형이 험해 탱크가 진입하기 어렵다고 여겨진 아르덴 숲을 통해 우회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영국 군사 지도부가 거의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르덴 숲을 통과한 독일군은 서부 전선의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진격하며 프랑스군의 방어 체계를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은 북쪽 지역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덩케르크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 작전은 민간 선박까지 모두 동원해 약 30만 명의 병력을 영국 본토로 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상황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독일군은 파리를 향해 진격했고 1940년 6월 프랑스는 결국 휴전을 받아들입니다. 유럽의 서부 전선은 독일의 빠른 승리로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1940년 여름, 유럽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더 큰 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 시기에는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중전이 중심 무대가 됩니다. 전쟁은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항복한 뒤 유럽 대륙은 거의 모두 독일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시선은 해협 너머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 패전 후에도 독일과의 협상을 거부했고 결국 독일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1940년 여름, 독일은 영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나중에 영국 본토 항공전 또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독일의 계획은 영국의 공군력을 먼저 무너뜨린 뒤 상륙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제압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독일 공군, 즉 루프트바페는 대규모 폭격 편대로 영국의 비행장과 레이더 기지, 군수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본토 곳곳에서 항공 경보가 울렸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공군, 특히 전투기 부대인 RAF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효율적인 레이더 체계를 활용해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영국은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던 레이더망을 통해 독일 전투기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 체계는 영국 방어 전략의 중심이 되었고 독일의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은 독일의 폭격기와 전투 편대에 맞서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이 전투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였지만 영국 본토의 사람들은 그 소리와 그 진동을 지상에서 조용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독일은 처음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공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로 폭격의 목표가 확대되었습니다. 1940년 9월부터 이어진 이 장기 폭격을 우리는 블리츠라고 부릅니다. 런던은 밤마다 공습을 견뎌야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역과 대피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시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도시와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영국의 공군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지속적인 전투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0년 후반 독일은 영국 침공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공중전을 통한 제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이 버텨낸 것은 연합군 전체에게 중요한 희망이 되었고 독일의 전략은 새로운 방향으로 천천히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의 의지를 잃지 않았고 독일은 이제 전쟁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해야 했습니다. 1941년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전쟁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전쟁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조용한 전조였습니다. 이제 독일은 서유럽과 영국을 넘어 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국을 상대로 한 공중전이 독일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전쟁의 중심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넓은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무대는 발칸 반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말에서 1941년 초 사이 유럽 남동부 지역에서는 여러 정치적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독일에게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모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먼저 1940년 6월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와 발칸 지역에서 전쟁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군사 작전은 계획만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스 침공에서 이탈리아군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전선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군은 험한 산악 지형을 활용해 이탈리아군의 진군을 막아냈고 전선은 점점 장기전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난항은 독일에게 발칸 지역의 안정이 곧 자신의 주요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은 이 지역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합니다. 독일과의 삼국동맹 가입을 둘러싸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정부가 교체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독일이 계획하고 있던 동부 전선 확대 전략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지역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1년 4월 독일은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전격적인 작전이 다시 사용되었고 독일군은 수주 만에 발칸 반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독일군의 빠른 진군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그리스 역시 영국군의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일이 발칸 지역을 이토록 서둘러 장악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석유와 무기 이동 같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안정되지 않으면 독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던 소련 침공 계획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미 1940년 말부터 소련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게 될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발칸 전선의 개입으로 인해 이 작전의 일정은 약간의 지연을 겪게 됩니다. 몇 주의 지연이었지만 이는 훗날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41년 봄, 독일은 이제 유럽의 서부와 남부를 정리하고 동부를 향한 거대한 준비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럽 대륙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해 있었습니다. 발칸 반도의 정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짧은 기간의 작전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독일의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이 필요한 전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다음 단계는 유럽 동부에서 펼쳐질 가장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전쟁 전체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1941년 여름, 독일은 전쟁의 무대를 유럽 동부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거대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바르바로사 작전, 중세 독일 황제의 이름을 따온 상징적인 코드명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소련을 단기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소련이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도 체제 내부의 혼란 때문에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군사 지도부는 침공을 3개의 큰 축으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첫째, 북부 집단군은 발트해 연안을 따라 레닌그라드를 향해 진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둘째, 중앙 집단군은 독일 소련 전선의 중심부에서 모스크바를 목표로 움직이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셋째,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와 흑해 연안 지역을 향해 남동쪽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석유 공급로가 있어 독일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독일군은 긴 침묵을 깨고 동쪽 국경 전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련은 초기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수많은 기갑 부대와 공군이 동시에 동원되었고 이 전격적인 공격은 소련의 여러 방어선이 빠르게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초기 단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벨라루스 지역에서는 대규모 소련군이 포위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투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북부 전선에서도 독일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트해 연안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며 레닌그라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연이어 독일군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곡물 생산과 자원은 독일이 전쟁을 지속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성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진 속도만으로는 전쟁의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병력 규모 또한 매우 컸습니다. 초기 혼란 속에서도 소련군은 점차 재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탈린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 체제를 정비하고 방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련 공장들은 전면적인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고 필요한 산업은 우랄 산맥 너머로 옮겨져 독일의 폭격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장기적인 전쟁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독일군은 소련의 넓은 영토와 예상보다 강한 저항, 그리고 길어지는 전선에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1년의 여름과 가을 동안 독일군은 계속 전진하며 모스크바를 향한 압박을 서서히 강화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군의 전진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보급 문제, 전선의 확대, 그리고 소련군의 끈질긴 방어가 겹치면서 초기의 압도적인 기세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후반, 전쟁은 이제 짧고 빠른 승리를 기대하던 단계에서 길고 힘든 겨울 전쟁의 단계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은 눈부신 성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장기전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었던 독일군의 동지는 전쟁 초반의 흐름을 완전히 독일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어느새 가을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고 동부 전선은 전쟁의 양상이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중심지였고 이 도시의 함락은 전쟁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9월 독일군은 모스크바 공략을 위한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태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군은 기갑 부대를 중심으로 도시를 감싸듯 포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련군이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군이 다시 한번 크게 앞서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를 향한 길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로와 들판은 질퍽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라 불리는 진흙의 계절은 기갑 부대와 차량의 이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의 도로와는 달리 그 당시의 동부 전선은 비가 오면 거대한 구덩이와 진흙바다로 변했고 탱크는 물론 보급 차량까지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동안 독일군은 보급의 어려움과 전선의 확대라는 문제에 차분히 직면해야 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전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도시의 방어망은 꾸준히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극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소련군 일부가 일본의 중립 유지가 확인된 뒤 모스크바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병력들은 회복 중이던 소련의 방어에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전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1941년 11월 독일군은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합니다. 일부 부대는 도시 북서쪽에서 약 30k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모스크바의 외곽 방어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겨울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은 유럽의 전쟁 경험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눈과 얼음은 군사 장비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은 겨울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보급선은 길어져 실제로 필요한 물자와 식량이 전선까지 닿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겨울 전투에 익숙한 병력과 기초적인 방한 장비를 갖춘 병력을 꾸준히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소련군은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준비된 대규모 반격을 개시합니다. 시베리아 출신 병력들이 포함된 이 반격은 독일군이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전선을 흔들었습니다. 독일군은 계속되는 추위와 보급난, 그리고 소련군의 반격에 밀리며 점차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결국 함락되지 않았고 이 시점부터 전쟁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바 공방전은 독일의 빠른 승리를 막아낸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동부 전쟁이 장기전의 형태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1년 겨울, 전쟁은 더 이상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941년 말, 유럽에서 벌어지던 전쟁은 이미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어 있었지만 전쟁은 아직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전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유럽 대륙이 아닌 태평양의 섬들 사이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초,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석유와 고무 같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자원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엔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태평양의 중심, 하와이에 위치한 진주만은 미국 해군의 핵심 기지였습니다. 일본이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함대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 말,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이른 아침, 일본의 항공기 편대는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들과 군사시설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공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역사에 남을 날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순간, 전쟁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따라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고, 미국은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거대한 군사력 동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 전체의 균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산업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물자들은 영국, 소련을 포함한 연합국 전체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도 전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지역을 단기간에 점령하며 초기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12월 이후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휘감는 거대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의 전쟁은 각 지역의 전선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 공격과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이제 세계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총력전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1941년 말 이후 전쟁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과 태평양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은
전쟁 초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1941년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전쟁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의 재해권이었고, 둘째는 북아프리카를 지나 중동으로 이어지는 자원 공급로였습니다. 1940년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영국군이 주둔하던 이집트를 향해 공세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군은 영국군의 반격을 버티지 못했고 전세는 빠르게 역전되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한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가 바로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1941년 초 롬멜은 아프리카 군단을 이끌고 북아프리카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독일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세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롬멜의 작전은 기동력과 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이 방식으로 영국군을 여러 차례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전투는 다른 전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한히 펼쳐진 사막, 높은 온도, 물과 보급품 부족, 낮과 밤의 극심한 온도차, 이 모든 환경은 양측의 병력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전쟁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1942년이 되면 전선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롬멜이 다시 공세를 이어가며 이집트 국경에 가까워졌고 영국군은 카이로 방어를 위해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가을 엘 알라메인 전투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영국군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의 지휘 아래 전력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 북아프리카 전선은 점차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북아프리카에도 미군이 투입됩니다. 1942년 후반 미군은 영국군과 함께 북서아프리카에 상륙했고 전선은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독일군을 압박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결국 1943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의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은 연합군에게 패배하며 이 지역의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승리는 연합군이 다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전쟁의 흐름을 다시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준비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이 반격을 시작했고 일본은 점차 전선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소련과의 전투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고 전쟁은 점차 축소가 아닌 확대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의 결과는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지역의 전쟁이 끝난 뒤 연합군은 이탈리아 침공을 결정하게 되고 전쟁의 무대는 다시 유럽 남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래바람 속에서 국민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던 전쟁과 서서히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에서 단계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이 1943년 봄을 끝으로 마무리되자 연합군은 다음 단계의 전략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합군의 목표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대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독일을 압박해 전쟁의 흐름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선택한 첫 번째 목적지는 유럽 본토의 남단,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부터 독일과 같은 축에 서 있었지만 북아프리카에서의 패배 이후 국내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깊어지면서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 약해진 균열을 이용해 유럽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을 이탈리아로 결정했습니다. 1943년 7월, 연합군은 시칠리아 섬에 상륙합니다. 이 작전은 허스크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함께 참여했고, 공군과 해군이 상륙을 지원하며 큰 규모의 작전이 조용히 전개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의 전투는 여러 지역에서 이어졌지만 연합군은 꾸준히 섬 전체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 작전은 이탈리아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말, 이탈리아의 지도자였던 무솔리니는 내부의 반대와 혼란 속에서 축출됩니다. 이탈리아는 전쟁을 더 이상 주도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방향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9월, 이탈리아는 연합군과 정식으로 휴전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독일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동맹 탈퇴를 막기 위해 즉각 북부와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이탈리아를 사실상 두 갈래로 나누며 통제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전쟁의 무대는 이탈리아 반도를 따라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은 남쪽에서 상륙한 뒤 산악지대가 많은 이탈리아의 지형을 따라 조심스럽게 진군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형과 기후는 전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선에는 다른 전선과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연합군에게 유럽 본토에서의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제공했고, 독일군을 남쪽에서 압박하며 중심 전선의 균형을 흔드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쪽에서는 독일이 구축한 방어선, 특히 구스타프 라인과 같은 고지대 방어선이 강하게 버텼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고 양측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연합군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점점 밀어내고 있었고, 태평양에서는 미국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진은 연합군이 다시 유럽 대륙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을 내딛는 과정이었습니다. 1943년 말과 1944년 초는 유럽 전쟁의 판도가 조심스럽게 바뀌는 시기였고, 이탈리아 전선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선에서의 경험과 압박은 결국 1944년 6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거대한 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그 느린 전진은 유럽 전체를 향한 추가적인 움직임의 기반이 되었고, 전쟁은 점차 마지막 단계를 향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943년 말에서 1944년 초로 이어지는 시기, 연합군은 이미 유럽 본토 재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승리, 그리고 이탈리아 전선의 확보는 연합군이 유럽으로 돌아가는 필수적인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큰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유럽 해안 상륙, 그리고 독일이 장악하고 있는 프랑스 북부에 새로운 전선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연합군이 준비한 가장 거대한 상륙 작전으로 오버로드 작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향한 대규모 상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다른 여러 연합국의 병력들이 수개월 전부터 영국 전역에서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이 상륙 지점을 확실히 예측하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가짜 병력과 가짜 장비들, 그리고 잘 설계된 허위 정보들이 독일군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 6월, 상륙 작전은
마침내 실행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6월 6일 새벽, 역사는 그날을 D-Day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바다 위로 수많은 상륙정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상륙정을 실어 나르기 위해 연합군은 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구성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상륙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고요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은 5개의 주요 상륙 지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 각 해안은 서로 다른 군대가 맡아 동시에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마하 해안은 가장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지형은 험하고 독일군의 방어선도 매우 견고해 상륙 과정에서 큰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여러 해안에서 조금씩 발판을 확보하며 노르망디의 새로운 전선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열어갔습니다. 상륙 이후 며칠 동안 전투는 매우 치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합군은 병력과 물자를 꾸준히 해안으로 수송하며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노르망디 전선에서의 전투는 단순히 해안 상륙이 아니라 프랑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엉, 생로, 아브랑슈 같은 도시들은 여러 날 동안 미세하게 전선이 움직이며 점차 연합군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카주라 불리는 울타리 형태의 지형은 전차가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였고 연합군의 진군은 자연스럽게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동쪽과 남쪽으로 확장되며 독일군을 압박했습니다. 1944년 8월 파리에서는 해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성공 이후 연합군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은 도시 내부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합군은 파리에 입성해 도시를 해방하게 됩니다. 파리 해방은 연합군이 유럽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우위를 확보했다는 상징적인 순간이었고 독일은 이제 2개의 거대한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쪽에서는 노르망디에서 출발한 연합군이 프랑스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 이후 전쟁은 서부와 동부에서 동시에 독일을 향해 좁혀오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연합군의 유럽 수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 전쟁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전쟁의 흐름은 서쪽에서 조용히 변하고 있었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그보다 더 거대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3년과 1944년의 소련은 전쟁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쿠르스크 전투에서의 승리는 소련군에게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고 그 여세는 서서히 전체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초 소련은 동부 전선 전역에서 본격적인 반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격의 핵심은 독일군이 구축한 방어망을 강력한 병력과 보급력으로 무너뜨리고 동유럽으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작전은 1944년 6월에 시작된 바그라티온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독일 중앙집단군을 붕괴시키는 것이었고 이 중앙집단군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핵심에 해당했습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수십 개의 사단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정면 공격뿐 아니라 측면 기동, 포위, 그리고 기갑 부대의 신속한 돌파를 활용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차근차근 무너뜨렸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 독일 중앙집단군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손실되었고 독일은
동부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은 벨라루스의 여러 도시를 해방시키며 전진을 이어갔고, 이 과정 속에 많은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련군은 폴란드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에서는 폴란드 국내 저항 세력이 독일군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봉기는 폴란드인들이 스스로 도시를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시도였지만, 독일군의 강한 반격과 복잡한 국제 상황 속에서 큰 희생을 겪게 됩니다. 한편 소련군은 동부와 남쪽을 따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도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여름과 가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 독일과의 동맹 관계를 재고해야 했고, 결국 두 나라는 연합국 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독일에게 전략적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고, 동남유럽 전선에서도 점차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후반, 소련군은 헝가리로 진입해 부다페스트를 향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투는 도시 전체가 포위되는 오랜 시가전으로 이어졌고,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소련군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1944년 말, 소련군은 이미 독일 국경에 가까운 여러 지역에 도달해 있었고, 동부 전선은 더 이상 독일의 주도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독일은 동쪽과 서쪽 두 방향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었고, 전쟁은 점차 마지막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전선에서의 변화는 전쟁 전체의 균형을 뒤흔든 중요한 흐름이었고, 소련군의 대반격은 독일의 패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결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후반, 전쟁의 흐름은 점점 더 연합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이후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하고 점차 독일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군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동유럽 대부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두 방향에서 밀려오는 압박 속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기 위해 마지막 전략적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서부 전선의 연합군을 한 번에 흔들어 놓는 것, 그리고 전쟁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 전선을 재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1944년 12월에 시작된 벌지 전투 또는 아르덴 반격전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겨울 동안 연합군이 방어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벨기에 아르덴 지역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 안트베르펜 항구까지 진격해 연합군의 보급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덴 숲은 지형이 험하고 기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합군도 대규모 공격이 오리라고는 크게 예상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새벽, 독일군은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갑 부대와 보병, 그리고 야포가 조용히 이동한 뒤 일제히 전선을 밀어붙였습니다. 악천후는 초기에는 오히려 독일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구름과 안개로 인해 연합군의 항공 지원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전선의 여러 지점을 돌파하며 초기에는 꽤 깊은 진격에 성공했습니다. 전선 지도에서 불룩하게 밀려 들어간 형태를 보여 이 전투는 벌지버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연합군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방어선을 정비하며 조금씩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스토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미군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독일군의 진격을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 뒤 날씨가 다시 맑아지면서 연합군의 항공 지원이 재개되었고 독일군은 보급 부족과 연료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휘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패는 시간 안에 충분한 연료와 보급을 전선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독일의 보급 능력은 더 이상 초기 전쟁 때와 같지 않았고 연합군의 공습은 보급선을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독일의 마지막 대규모 공세는 점차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포위된 바스토뉴를 구출하고 독일군을 밀어내며 전선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1945년 1월 벌지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투는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큰 규모의 반격이었고 이 작전이 실패한 뒤 독일은 전쟁을 뒤집을 전략적 능력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 벌지 전투 이후 전쟁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쪽에서 연합군이, 동쪽에서 소련군이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좁혀오는 가운데 독일은 더 이상 넓은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전쟁의 끝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벌지 전투가 끝난 1945년 초 전쟁은 이미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미국군과 영국군, 그리고 캐나다군 등 연합국 병력이 라인강을 건너 독일 영토 깊숙이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군이 이미 독일 국경 가까이에 도달하며 마지막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지 6해가 넘는 시간 동안 독일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전선의 압박을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은 비스와 강을 따라 독일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개시합니다. 이 공세는 독일 동부 전선 전역을 흔들어 놓으며 전선을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도시들이 순차적으로 해방되었고 소련군은 서쪽으로 향하는 전진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1945년 3월 연합군은 라인강을 건너 독일 본토에 진입합니다. 특히 레마겐에서 철교를 확보한 것은 연합군의 진격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의 전진은 독일의 산업 중심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의 가장 큰 상징적 목표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이 도시가 함락되어야 했고 모든 전선의 흐름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이미 오랜 전쟁의 피로와 연료 식량 부족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베를린 방어를 맡은 독일군은 잔여 병력과 민병대까지 포함한 절박한 저항태세였지만 전력의 차이는 이미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중순 소련군은 여러 방향에서 도시로 진입하며 시가전을 펼쳤습니다. 베를린 시가전은 전쟁 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사실을 단순히 천천히 고요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는 하루하루 전선을 잃어갔고 독일의 방어망은 점차 내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4월 말 전투는 도심의 정부청사 주변에서 마지막 국면을 맞이합니다. 1945년 4월 30일 전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 아돌프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실은 독일 지도부 전체에 더 이상의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1945년 5월 2일
베를린은 소련군에 의해 완전히 함락됩니다. 도시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유럽 전쟁의 종결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은 프랑스 랭스에서 조건 없는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8일,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일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수많은 국가, 사람, 도시를 지나 끝내 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고, 마침내 유럽은 다시 전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복잡하고 무거운 역사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저 잔잔한 물결처럼 편안함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고 숨결이 조금 더 깊어지고 몸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지만 당신의 밤은 이제부터 더 고요하게 이어질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달밤 역사 이야기였습니다.